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아침 이재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예인입니다. 오늘은 11월 17일 수요일이고요. 연예가 소식 준비되어 있는데 그 전에 뉴스부터 몇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휴대전화 구입 앞둔 고령자분들은 주의 깊게 이 뉴스를 좀 들으셔야 되겠습니다. 대폭 할인해준다 이런 달콤한 말로 휴대전화를 교체하게 만든 뒤에 일명 바가지 요금을 씌우는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고령자를 대상으로 한 휴대전화 판매 피해는 3년째 증가하고 있는데요. 피해 유형을 보면 가입 단계에서 설명을 들은 조건과 계약서 내용이 다른 경우가 38.4%로 가장 많았고 강압에 의한 부당가입, 주요 내용 설명 미흡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또 만약 계약과 다른 요금이 청구됐다면 즉각 통신사 고객센터로 문의해서 피해를 막으셔야겠습니다. 이 요소수 대란으로 발을 동동 구르고 있는 화물차 운전기사들. 최근 힘든 일이 한두 개가 아닐 텐데요. 어제 전국 평균 경유 가격이 리터당 1,531원, 1년 전과 비교하면 리터당 400원가량이 더 비싸다고 합니다. 다행히 정부가 유류세 20%를 내리면서 기름값의 오름세는 한풀 꺾였지만 정작 화물차 기사들은 전혀 체감할 수 없다는데요. 왜냐하면 그동안 화물차 대상으로 지급되던 유가 보조금이 동시에 리터당 345.54원에서 239.79원으로 줄었기 때문입니다. 국제유가는 계속 오르고 요소수 대란도 연말에나 풀릴 것으로 보여서 화물차 기사들의 삼중고는 당분간 이어질 전망입니다. 주차장에서 주차하시면서 차량 문이 잘 잠겨 있는지 꼭 확인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아파트 주차장에 문이 잠기지 않은 차량에서 절도 행각을 벌인 10대들이 붙잡혔다는 소식입니다. 범인은 중학교와 고등학교에 다니는 남녀 4명으로 아파트에서 주차된 차량에서 지갑과 신용카드를 훔쳐 달아났고 심지어 열쇠가 있는 차량이면 직접 몰고 달아나기도 했다는 건데요. 이들은 대구에서 훔친 차를 타고 경기 남양주까지 이동했다가 차량 수배에 나선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찰은 이들 전원에게 특수절도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추가 범행이 있는지 조사 중입니다. 코로나19 위중증 환자 수가 500명에 육박하면서 의료체계 대응 여력 그 한계에 점점 더 다다르고 있다고 합니다. 서울의 중환자 병상 가동률은 거의 80%, 이 빈 병상은 단 70개인데요. 방역당국은 12월 3일까지 이 상급 종합병원의 준중환자 병상 402개를 추가 확보하라는 행정명령을 내렸지만 열흘이 지난 어제 22곳의 상급 종합병원 중 준중환자 병상 마련 이행 계획서를 제출한 곳은 13곳으로 나머지 9곳은 당장은 병상 확충이 어렵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병상 추가 확보가 좀처럼 진전되지 않자 방역당국은 어제 상급 종합병원장 회의를 열어 속도를 내달라고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이어서 코로나19 현황입니다. 16일 0시 기준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는 2,125명으로 총 누적 확진자 수는 39만 9,500여 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이어서 코로나19 백신 접종 현황입니다. 16일 0시 기준 1차 접종자는 4,202만 6,700여 명으로 집계됐고요. 2차까지 접종을 마친 누적 접종 완료자는 총 4,019만 3천여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 날씨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전국의 하늘 표정 대체로 맑겠지만 아침까지 내륙을 중심으로 가시거리 1km 미만의 안개가 끼는 곳 있겠습니다. 교통안전 또 보행자 안전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이어서 오늘 자세한 기온 보시면요. 오늘 아침 최저기온 영하 4도에서 7도, 한낮 최고기온은 12도에서 17도 선이 예상됩니다. 아침 저녁으로 차가운 공기가 웃돌면서 일교차 크게 벌어지니까요. 건강관리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11월 17일 수요일 행복한 아침 지금 시작합니다.
오늘 안성시에 대한 얘기를 좀 할 텐데 네네. 그 예인 씨는 이거 알고 있을래나 안성시가 예전에요. 네. 내륙 교통의 요충지였어요. 그래요. 제가 아는 안성시는 그 안성 맞춤이라는 말을 탄생시킨 그렇지. 장인의 도시로 기억을 하는데 내륙 교통의 요충지예요? 네. 그래서 오늘 내륙 교통의 요충지라는 옛 영광을 되찾고 네. 신교통 중심의 관광도시로서의 위상을 갖출 안성시에 대해서 확실하게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김보라 안성시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먼저 인사 부탁드려요. 네, 안녕하세요. 더불어 사는 풍요로운 안성에서 시장 일을 하고 있는 김보라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성시 소개도 좀 해주시겠어요? 그럴까요? 네. 저희 안성은 안성 맞춤으로 유명한 도시인데요. 서울에서 버스로 한 1시간 10분 요 정도 거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가까이 있으면서 농촌과 자연과 도시를 함께 만날 수 있는 곳인데요. 아까도 뭐 철도 이야기도 하셨지만 최근에 저희가 철도 때문에 아주 핫한 지역으로 이렇게 떠오르고 있습니다. 네, 안성시장으로 지금 안성 시민분들과 함께하고 계시지만 아주 오래전부터 개인적으로도 안성이 굉장히 특별한 곳이라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안성하고 인연을 처음 맺은 거는 89년도예요. 대학교 2학년 때 농촌봉사 활동을 갔던 게 인연이 돼서 네. 이런 도시에서 살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어서 정착해서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고 저한테 안성하면 딱 떠오르는 건 정말 외지에서 낯선 청년이 와서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한다고 했을 때 든든하게 지지해주고 응원해줬던 그런 곳이 안성입니다. 네. 네, 그래서 오늘은 혁신도시 안성이라는 주제로 안성시장님과 이런저런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성의 첫 번째 혁신 뭔지 좀 궁금한데요. 네, 안성의 첫 번째 혁신은 시민과 함께 이룬 안성 철도 시대입니다. 안성 철도 시대. 네. 저도 기사를 통해서 본 것 같은데 안성에 철도가 생긴다 이거죠. 네, 그동안 우리 안성만 경기도에서 유일하게 철도가 없는 도시였어요. 그쵸. 그래서 철도하면 도시의 어떤 상징이잖아요. 그래서 안성 분들이 굉장히 염원하고 바랬던 일인데 드디어 올해 가능성이 열렸습니다. 네, 안성시의 이 철도 유치가 신교통 요충지를 혁신하는 그 새로운 출발점, 그 시작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근데 앞서도 얘기했다시피 안성시에는 원래 그 철도가 있었어요? 네, 안성에도 철도가 있었어요. 1925년에 만들어진 건데 안성에서 이제 천안까지 가는 네. 철도가 네. 있었거든요. 85년도까지는 기차가 잘 다녔죠. 근데 아무래도 이제 버스를 이용하고 막 이러니까 승객이 없어지면서 네. 85년도부터 기차가 안 다니고 89년도에는 완전히 철길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아마 있던 게 없어졌기 때문에 더더욱 안성 분들이 염원했고 또 네. 간절히 바랬던 것 같습니다. 그럼 올해 가장 큰 성과가 안성 철도 시대 이렇게 될 네. 텐데 32년 만에 부활이에요. 그러니까 맞습니다. 폐선이 된 지 네. 32년 만에. 어떤 노선이 생기게 되는 겁니까? 두 개 노선인데요. 네. 하나는 동서를 잇는 노선입니다. 그래서 평택에서 안성을 거쳐서 부발까지 가는 노선인데요. 네. 이거는 이제 강릉까지 연결되는 노선이고요. 그다음에는 남북으로 이어져서 동탄에서 안성을 거쳐서 청주공항까지. 네. 요 노선은 지금 제일 요번 4차 국가철도망 계획에서는 긴 노선이에요. 78km인데 네. 34분 만에 동탄에서 청주공항까지 갈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두 개 노선이 되면 동서도 연결되고 남북도 연결돼서 정말 우리 안성이 과거에 교통의 요충지라고 했던 명예를 다시 찾고 그를 통해서 아마 많은 분들이 안성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수도권 내륙선과 평택 부발선 이름만 들어도 굉장히 든든한데요. 이 두 개의 철도가 완공이 되면 그 경제적인 지역 경제 활성에 대한 파급 효과가 정말 어마어마하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그럴 거라고 저희도 기대하는데요. 우선은 뭐 철도가 생기면 시민들의 삶의 질이 높아지는 건 당연할 거고요. 거기에 인구도 늘어나고 또 좋은 일자리도 많이 생길 거로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전체 파급 효과가 한 1조 9천억이라고 하는 보고서도 있거든요. 네. 그리고 저희 안성에서 또 기대하는 거는 아무래도 이제 교통이 편해지다 보면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관광 산업도 활성화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안성이 갖고 있던 문화, 자연 이런 컨셉을 우리 시민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와서 즐길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될 거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안성시를 비롯해서 관련 지자체가 모여서 조기 착공을 위한 행정협의체를 네, 구성하셨다고 들었어요.
철도가 만들어지는 그 절차가 있더라고요. 네. 국가철도만 계획 안에 들어갔다고 해서 바로 철도가 생기는 게 아니고 뭐 타당성 조사도 해야 되고 기본 계획도 세야 되고 실시 설계도 해야 되고 이렇게 차선 절차 기간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4개의 지자체가 다 같이 모여서 이런 사전 절차를 빨리 해결하기 위해서 힘을 합쳐서 국토부도 열심히 다니고 네. 국회도 다니고 필요하다고 하면 법 개정이라든지 예산을 확보하는데 다 같이 힘을 쓰자 이런 취지로 이제 협의체를 8월에 만들었고요. 아마 수도권 내륙선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할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이어서 안성시의 두 번째 혁신 어떤 내용일까요? 네, 안성의 두 번째 혁신은 안성 관광두레와 안성 호수입니다. 관광도시, 두레 뭐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네네. 두레는 예전에 농번기 때 다들 힘드니까 그쵸. 같이 네네. 도와가면서 농사를 같이 공동으로 짓고 뭐 이런 거였는데 관광의 의미에서 안성 맞춤형 관광 두레 이게 정확히 어떤 뜻입니까? 안성 맞춤형은 우리 안성을 찾는 분들의 마음에 딱 맞춰서 네. 해드린다 이런 의미고요. 관광두레는 어떤 개인의 사업자가 관광을 통해서 개인적인 이익을 얻는 게 아니라 진짜 살고 있는 그 지역의 주민들이 함께 관광과 체험을 만들고 그로부터 소득도 그 지역 주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지역 주민형 관광 산업을 해보겠다 이런 네. 취지입니다. 지역 주민을 중심으로 한 네, 사업이 네. 되는 건데 제가 듣기로는 이 안성 관광두레 사업이 주목을 받으면서 2년 연속 우수 지자체로 뽑혔다고요. 2년 동안 이제 우수 지자체로 뽑혔는데요. 아무래도 안성이 갖고 있는 다양성들이 사업에 잘 반영됐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데요. 테마 자체가 클래식과 함께하는 관광 산업, 그다음에 공예인들이 함께 모여서 하는 관광, 네. 그다음에 젊은 청년이 자기가 직접 생산한 양봉을 가지고 이렇게 디저트 카페를 한다든지 아니면 우리 역사나 이런 전통들, 추억을 되새길 수 있는 카페라든지 이런 다양한 컨셉들이 아무래도 그 시민 여러분들한테 또 전 국민들한테 이렇게 인기 있게 반영된 것 같습니다. 네. 안성의 대표적인 문화행사 있잖아요. 바우더기. 아, 네, 바우더기요. 네. 그 대표적인 문화행사도 네, 네. 계속 더 발전시켜 나가시는 거고요. 바우더기를 사실 코로나하고 아프리카 돼지 열병 때문에 2년 동안 못했는데 올해는 저희가 언택트로 네. 코로나를 좀 이기면서도 일상을 회복하자라고 하는 의미로 했습니다. 그래서 시민 여러분들이 뭐 방역 수칙 잘 지켜주시면서 온라인으로 공연도 하고 또 라이브로 우리 농산물도 판매를 하고 또 야경 경관들을 갖추면서 같이 힐링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네. 코로나 전국에 맞게 또 꾸준하게 행사는 이어져 왔는데 네, 네. 이제 내년에는 저 밖에서 할 수 있는 그런 행사를 기대해봐도 되겠어요. 네, 충분히 네. 가능하지 네, 않을까 네. 싶고요. 네, 밖에서 꼭 하려고 하고요. 네. 그럴 때 우리 안성에 많이들 놀러 오세요. 두 분도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도 한번 기회 되면 네, 네.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안성이 또 이렇게 호수가 좋잖아요. 네, 호수를 맞습니다. 테마로 네, 하는 네. 관광 사업도 준비하고 계시는 거죠? 네, 아마 들으시면 깜짝 놀라실 텐데요. 안성에 호수가 65개나 있어요. 그런가요? 네, 굉장히 많이 있는데 네. 저희가 그래서 5개를 저희가 골랐어요. 그래서 5개가 각각의 자기 특성에 맞춰서 테마별로 그러면 우리 안성 분들도 힐링을 할 수 있지만 전국에 있는 우리 국민 여러분들이 안성에 오시면 5가지 맛을 즐길 수 있는 이제 호수를 저희가 만들려고 합니다. 네, 이 호수 관광지를 어떻게 개발하면 네. 좋을지 그 테마도 이제 어느 정도 윤곽이 네, 잡힌 어느 거죠? 정도 이제 윤곽이 잡혀서 우리 박두진 시인이 네. 글을 직접 쓰셨던 집필했던 장소가 아직도 남아있는 박두진 둘레길이 있는 네. 호수가 있습니다. 그게 군강호수거든요. 그래서 그 주변에 자연 경관을 살려서 거기는 이제 생태를 중심으로 하는 호수, 문화가 있는 호수 이렇게 만들려고 하고요. 또 고삼호수 같은 경우에는 낚시하시는 분들은 다 아실 만큼 굉장히 넓은 네. 호수입니다. 그래서 거기는 이제 수상 레저 스포츠를 할 수 있는 그렇게 하려고 하고요. 또 용설 호수가 있는데 거기는 공연장도 있고 그다음에 캠핑장도 있고 네. 그래서 가족 단위의 이렇게 호수를 만들려고 이렇게 준비를 예. 하고 있습니다. 네. 아니 저도 거기에 그 호수변에 카페 좋은 데가 있어서 네네. 가끔 가요. 아, 오셔요? 거기 가면 네. 좀 힐링이 되고 이랬어요. 네, 네. 커피 맛도 좋고. 아니, 물멍한다고 하잖아요. 네, 네, 맞습니다. 물멍하기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그 천혜 자연 경관 호수를 품고 있는
친환경 호수 관광이 되지 않을까. 앞으로 더 많은 분들이 안성을 찾지 않을까 좀 기대감이 드는데요. 오늘 앞으로 달라질 안성의 모습에 대해서 좀 짚어봤는데 보내드리면서 끝으로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전하고 싶은 얘기가 있다면 들려주시죠. 네, 올해는 안성 철도 시대를 비롯해서 많은 성과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희 안성이 나아가야 될 길은 아직도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안성 시민 여러분들과 함께 열심히 준비해서 우리 전국에 있는 국민들한테 안성을 좀 더 따뜻하고 행복한 그리고 힐링할 수 있는 곳으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안성의 다양한 변화 가능성들에 관심 가져주시고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안성과 관련된 다양한 이야기들 김보라 안성시장과 함께했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수요일이고 이제 연예가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연예가 소식 오늘도 이 세 분과 함께합니다. 먼저 인사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연예계 팩트 사냥꾼 홍정선입니다. 안녕하세요. 자칭 특종 여신 미남 전문 기자 최정아입니다. 안녕하세요. 발빠른 연예 소식 딜리버리 서비스 수요일을 달리는 남자 김수현입니다. 반갑습니다. 아니, 옷을 입고 오셔야죠. 아침 늦게 일어나가지고 급하게 오는 바람에 이렇게 왔네요. 가운을 입고. 참. 네, 오늘 특별한 이유가 있으니까요. 네. 알겠습니다. 내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은 영화 소식부터 좀 알아보죠. 박스오피스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먼저 이번 주 극장가를 뜨겁게 달구고 있는 영화 소식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박스오피스 순위 5위는 아담스 패밀리 2고요. 4위는 장르만 로맨스, 3위는 듄, 2위는 강릉, 대망의 1위는 이터널스입니다. 위드 코로나 시대, 이제 극장가에 좀 활기가 돌기 시작했다고요? 그렇죠. 이 위드 코로나 시행된 지 벌써 2주가 넘어섰어요. 지금 왜 예전에 지인분하고 가족하고 극장 가면 한 명 따로 앉았잖아요. 네. 지금은 두 분이 가시면 적어도 두 분이 앉고 한 자리 뛰고 두 분 앉고 네. 일행하고 같이 앉을 수 있어요. 여기다가 대작 영화들도 나오다 보니까 이제 좀 슬슬 극장가가 좀 데워지는 모양새. 관객분들 주말에 가보니까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조금 이제 잘 되는 것 같은데 하는데 제일 첫 번째 지금 사랑받는 거는 이터널스인데 야, 마동석 씨 나와서 그런가요? 이게 뭐 마블 영화라 그런가 벌써 250만 넘었더라고요. 예. 거기다 강릉 이 유호성 씨 나오는 영화죠. 이 영화도 지금 입소문 속에서 아직은 조금 더 많은 분들이 사랑해 주셔야 되겠지만 이 흥행 열방을 불태우고 있고 여기다가 앞으로 24일 날 유체 이탈자라고 한국에서 개봉도 하기 전에 할리우드 리메이크가 결정된 영화도 올 거니까 이런 대작 영화들이 이 흥행세를 점점 확장시켜 나가지 않을까 기대가 됩니다. 네, 정말 기대가 되는데. 자, 그래서 오늘은요, 11월에 보면 좋을, 이미 흥행을 한 천만 영화 2편과요, 흥행 열풍을 이어갈 신작 영화 1편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네, 본격적으로 소개 좀 해주시죠. 네, 11월에 보면 좋을 첫 번째 천만 영화는요, 영화 극한 직업입니다. 영화 극한 직업은 해체 위기의 마약반 5인이 범죄 조직 소탕을 위해서 위장 창업한 마약 치킨이 일약 맛집으로 입소문을 타게 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담은 코믹 수사극인데요. 무려 1,600만 이상의 관객을 동원하면서 역대 한국 영화 흥행 순위 2위에 등극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거 뭐 이미 많은 분들이 보셨을 거예요. 이 영화 하면 빼놓을 수 없는 명대사 있죠. 네. 지금까지 이런 맛은 없었다. 무슨 갈비인가 통닭인가. 연습하셨네요. 튀어나오죠. 그러니까. 와, 너무 맛깔나네요. 잘하시는데요. 네. 저는 처음에 이게 무슨 광고 그 카피멘트인 줄 알았는데 네. 맞아요. 우선 이 수원 왕갈비 통닭이 어떻게 나온 건지 그것도 좀 궁금한데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셨기 때문에 개봉 후에 인터뷰에서 많은 이야기를 좀 다뤄줬더라고요. 보니까 그 당시에 이제 집필실이 수원 쪽에 있었는데 일단은 뭐 집필도 하고 이제 회의도 하고 하다 보면 이제 배가 고프지 않습니까? 그럼 저녁에 뭘 먹을지 고민을 좀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갈비가 먹고 싶다. 통닭이 먹고 싶다 이렇게 의견이 분분한 적이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함께 먹고 싶다라는 어떤 염원 속에서 메뉴가 탄생했다라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네, 특히 영화 흥행에 힘입어서 이 수원 왕갈비 통닭 이 레시피가 공개되기도 했었잖아요. 맞습니다. 이 달콤한 갈비 소스에
이 튀긴 통닭 넣어서 버무려 먹는 거라는데 어머 영화 보다 보면 정말 먹고 싶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거 도대체 어떻게 만들어요? 이 달콤한 갈비 소스의 레시피를 제작사 공개를 했었어요. 당시에 간장, 설탕, 인공 감미료, 후추, 물엿, 식용유, 그리고 참기름, 칠리, 다진 양파, 간마늘 여기까진 그래도 좀 예상이 되는데 또 예상치 못한 게 하나 들어갑니다. 콜라를 넣어서 3분간 졸인 양념에 이 튀긴 닭을 버무리면 아주 맛있는 수원갈비 수원 왕갈비 통닭이 된다는 건데 이거 실제로 만들어서 먹고 나도 만들었다 많은 분들이 후기 올려주셨었죠. 예. 아직까지 못 보신 분들은 저희가 추천하는 영화입니다. 11월에 볼만한 천만 영화 두 번째 영화입니다. 네, 두 번째 영화는 신과 함께 재와 벌입니다. 저승에서 온 망자가 그를 안내하는 저승 3차사와 함께 49일 동안 7개의 지옥에서 재판을 받으며 벌어지는 이야기를 그린 영화죠. 무려 1,400만 명의 관객 수를 넘으면서 역대 한국 흥행순위 3위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네, 제가 정말 엉엉 울면서 봤던 영화로 기억이 나는데 영화 신과 함께 시리즈는 2편 역시도 1,000만 관객 돌파를 했잖아요. 근데 특히나 2편 마지막 부분에 뭔가 3편을 예고하는 듯한 느낌을 주면서 끝이 났어요. 맞아요. 이 영화가 메시지도 좋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지옥의 모습을 정말 실감나게 표현을 해서 상상력의 끝을 달리는 영화다라고 평가를 하기도 했었는데요. 이 신과 함께 인가연 이 개봉 이후에 감독 인터뷰에 의하면요. 아직 여러 가능성이 열려 있어서 속단하기는 이르지만 만약 3편이 제작이 된다면 모든 배우들이 하기로 했다라는 이런 반가운 소식을 전한 바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 작품이 또 원작 웹툰이 있잖아요. 네. 근데 이 원작 웹툰의 작가인 주호민 작가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빨리 막 뭔가 얘기를 해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3, 4편까지 계약이 완료된 상태다라고 아주 반가운 소식을 다시 알리면서요. 2021년 3월 기준으로 프리프로덕션 단계다라고 답을 해서 팬들의 기대를 정말 이만큼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네. 천만 영화 2편 알아봤고요. 이번에는 개봉 영화 한번 알아볼까요? 네, 개봉 영화 바로 송해 1927입니다. 평생 국민과 희로애락을 함께한 최고령 현역 연예인이죠. 송해 선생님의 무대 아래 숨겨진 진솔한 이야기를 담은 영화로 11월 18일 내일 개봉을 앞두고 있습니다. 1955년에 데뷔를 하셨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66년 된 거고 11월 18일에 개봉이면 내일이에요? 네네. 네, 맞습니다. 이 송혜 스님이 처음에는 다큐멘터리 주연으로 출연해주세요 하니까 아유 무슨 얘기야 아닙니다 하고 사양을 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 제작자가 자신과 아버지의 사연을 전했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제게 야 내가 송혜 선생님 팬이야. 이 송혜 스님을 주연으로 해서 영화 한번 만들어봐. 이 얘기를 했고 아들도 그러겠습니다 했다. 이 사연을 전하자 송혜 스님이 이거 부자지간에 나눈 말을 거역할 수도 없고 해서 고심 끝에 출연을 승낙했다고 그런 사연을 전했었죠. 네. 네, 2년간 이 다큐멘터리 촬영을 했는데 촬영 기간 내내 참 한없이 우셨다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네, 그 비하인드 스토리가 공개가 됐는데요. 이 다큐 영화를 찍으면서 왜 나 같은 사람을 앉혀놓고 찍어서 스태프들을 고생을 시키나 이런 마음이 들어서 한없이 울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대에 다 미치진 못하겠지만 내 속 얘기를 다 해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대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올해 94살이죠. 황해도에서 월남한 실향인이기도 하고 또 30년이 넘게 한 프로그램의 MC를 굉장히 대중의 사랑을 받고 있기도 하고 여기에 사실 아들을 또 먼저 보낸 그런 네. 가슴 아픈 사연까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영화는 희망을 이야기하고 있다고 합니다. 때문에 이 이야기를 송혜 선생님의 아주 영화 같은 이 인생 이야기를 들은 스태프들이 모두 다 눈물을 흘렸었다고 해요. 오랜만에 방송 나오신 모습 봤는데 좀 헬스케지신 것 같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이 송혜 선생님이요. 최근에 6kg이나 몸무게가 빠졌다고 해요. 그래서 일각에서는 혹시 이 건강에 이상이 있는 게 아닌가라는 이런 건강 이상론이 돌기도 했습니다. 그런데요, 한 프로그램에 등장을 해서 송혜 선생님이 절대 그런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몸무게가 이렇게 감량이 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코로나19 때문에 집에만 있었더니 내가 좀 살이 빠진 것 같다.
있다라고 하셨어요. 그러면서 그 이유에 대해서는 원래 내가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술도 마시고 해야 이제 살도 붙고 하는데 이 술살이 6kg이 빠진 거다라고 하면서 이 건강 이상설을 일축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네, 의사들이 진맥을 해보더니 130살까지는 살 것 같다 이런 얘기를 맞아요. 했대요. 네.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싶고요. 이 화려한 무대 뒤에 숨겨져 있는 송혜 선생님의 또 다른 인생사의 다큐멘터리로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송해 1927까지 영화 소식이었습니다. 네, 이번에는 대한민국 대표 스타들이 걸어온 길을 되짚어보는 스타 주민 시간입니다. 네, 수현 씨가 아 정말 저는 웃음을 참을 수가 없는 게 아침 방송에 너무 섹시하게 하고 나온 거 아니에요? 아, 네. 제가 오늘 또 특별히 아주 사랑에 목마른 남자, 뜨거운 남자 컨셉으로 나와봤는데 약간 복서 같은 느낌도 있고요. 진짜. 네. 아니 영화 한여의 이정재 씨가 네. 가운 입은 것 같은 느낌. 감히 어떻게 제가 이정재님과 그런 말씀은 삼가해 주시는데 저를 위해서라도. 네. 자, 오늘의 주제는 제가 특별히 노래로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 함께 들어보시죠. 어우, 분위기 있는데? 뭔가 저 의상과 너무 잘 어울리죠. 네, 저 그래요. 정열적인 의상과. 장미 물어야 될 것 같은데. 사랑해 네. 너무 잘해. 아, 너무 잘한다. 사랑하는 죄이라서 네, 현인 선생님의 안될 사람. 네, 맞습니다. 사랑해서는 안 될 사람. 네. 오늘의 주제 바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해서는 안 될 죄이라서. 야, 이거 뭔가, 뭐야? 네, 그랬나요? 사랑은 무죄라고. 네. 네. 하지만 최근 노유정, 이영범 씨의 진실 공방전이 다시 불붙은 가운데 사랑해서는 안 될 사람을 사랑한 죄를 지었던 수많은 스타들의 이야기들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 중에 몇몇 분의 이야기를 오늘 가지고 와 봤습니다. 야, 사랑해선 안 될 사람을 사랑하는 죄이라 오늘 주제가 네, 본격적으로 좀 알아볼까요? 네네네. 첫 번째 스타부터 한번 만나볼까요? 눈코입 퀴즈로 준비했습니다. 자, 눈코입 퀴즈. 네. 오늘도 역시 쉽지 않죠? 어려운데요. 네. 여배우인가 봐, 여배우. 입술이 여배우, 엄청 여배우 맞고요. 안젤리나 졸리처럼 입술이 맞아. 굉장히 좀 네. 매력적이신 분이네요. 그렇죠. 입술 얘기를 하니까 입술 옆에 점이 눈에 보이네요. 역시 홍준성 기자님 굉장히 센스 있어요. 요 점이 이분의 굉장히 트레이드 마크 같은 느낌이 있거든요. 저 점 찍으면 다른 사람 되는 거예요. 힌트 바로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힌트. 70대 골드 싱글 그래요? 스타입니다. 70대 골드 힌트. 이분이 주말극에 특히 주말극의 주인공의 어머니 역으로 좀 많이 나오고 계신데요. 사실 평생 한 번도 결혼하지 않은 미혼이시라고 합니다. 70대 중에서 주로 주인공이 어머니 역할. 어머니 역할을. 주인공이 어머니 역할. 거기다 힌트가 골드미스. 장민 씨가 지금 나이가 어떻게 됐죠? 아, 장미 씨. 60대 아직 아직 70대는 아닌 것 같아요. 64세. 이분보다 언니세요. 언니시고요. 누군지 잘 모르겠는데 힌트를 좀 더 들어봐야 될 것 알겠습니다. 같은데요. 두 번째 힌트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분과 가장 오랫동안 호흡을 맞췄던 남자 배우분인데요. 7년 동안, 무려 7년 동안 부부 연기를 했던 분이 바로 백일섭 씨입니다. 백일섭 씨. 근데 그 부부 연기를 한 백일섭 씨까지도 알겠는데 7년 동안이면 사실 굉장한 장수 드라마였다라는 걸 추측해 그렇게 볼 수 오래 한 있거든요. 드라마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렇죠, 그렇죠. 뭐 네, M본부의 네. 전원일기도 전원일기. 있고 또 하나 그 경쟁작 같은 대추차 좋아하세요? 아, 농촌. 그게 아니라 대추나무 사랑 걸렸네. 그거 그렇죠. 아니에요? 그렇다면 백일섭 씨의 아내로 7년 동안 나왔던 그분. 그분이에요. 자, 다시 한번 얼굴 한번 봐주시고요. 네. 아, 보이네요, 맞는지, 보여. 요 눈도 점이 이제 그분 무슨 눈이네. 점인지 아마 좀 감이 오실 것 같은데요. 거기서 백일섭 씨 상대역이면 윤미라 씨인데.
정답 바로 윤미라 씨입니다. 처음 있잖아요, 여기 이렇게. 미모가 지금도 출중하시죠? 그러시지만 대단했죠. 네, 어렸을 때부터 정말 미모가 출중. 데뷔한 지 53년이 되셨어요? 네, 맞습니다. 지금 사진으로 봐도 그렇고 말씀을 우리가 이야기를 나눌 때도 미모가 정말 대단하다라는 이야기를 했잖아요. 어렸을 때는 또 얼마나 예뻤었겠어요. 그래서 동네에서도 아유, 배우 시켜봐라. 아유, 미스 코리아 시켜봐라. 이런 얘기를 정말 많이 들었었다고 해요. 네. 실제 윤미라 씨 초등학교 1학년 때 전라도 지역에서 개최된 리틀 미스 코리아에 당선이 되기도 했었고요. 고등학교 졸업 후인 1969년 8월에는요. 당시 현역 감독 무려 15명이 모여서 여배우를 모집한 적이 있는데 이때 경쟁률이 어마어마합니다. 네. 전국에서 5천여 명의 이 배우들이 모였는데 그중에서 이 놀라운 경쟁률을 뚫고 선발이 된 분이 바로 이분 윤미라 씨였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렇겠네요. 5천 대 1의 경쟁률을 뚫은 거예요. 와, 정말 대단한데. 지금은 뭐 드라마에서 많이 보이지만 그때 당시만 해도 데뷔작은 영화였다고요? 네, 맞습니다. 아까 1969년을 제가 잠깐 언급을 했는데요. 이때 영화로 데뷔를 하게 됩니다. 주연이 가수 남진, 배우 윤정희 씨가 주연을 맡은 작품이었죠. 사랑하고 있어요에서 사실 단역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4년 뒤인 1973년 영화 처녀사공에서 남궁원 씨의 상대 역으로 열연을 해서 이 영화로 당시에 대종상 신인상을 수상을 했어요. 이렇게 신인상을 받으면서 연기력까지 인증을 받으면서 한 해에 무려 6에서 7편까지 굉장히 많은 작품에 출연하며 연기력을 쌓은 덕분에 1977년에 영화 고가로요. 대종상 여우주연상을 수상을 했고요. 네. 1978년에는 영화 부초로 백상예술대상에서 최우수 연기상을 받으면서 배우로서도 아주 탄탄대로를 걷게 됩니다. 이렇게 국내에서 배우로 이름을 날리면서 윤미라 씨가 헐리우드에 진출할 뻔했다면서요? 맞습니다. 지금 최 기자가 1978년도에 뭐 대종상, 주연상 비롯해서 막 상을 받았다고 했죠. 네. 요때 78년도에 한국에서 한미 합작이긴 하지만 분명히 미국 영화고요. 대작. 당시 돈으로도 3,500만 달러가 들어가는 대작의 여자 주인공을 한국 배우로 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면서 오디션이 이루어졌어요. 바로 이거를 통해서 할리우드 진출을 노리게 되는데 이 영화 잠깐 소개해드리면 영화 제목이 오인천인데 여기 이거 잘 기억 안 나는데 이거 1981년도에 개봉해서 그런데 물론 흥행은 잘 안 됐는데 가만 생각해 보시면은 감독이 테렌스 영이라고 007 시리즈 첫 번째 감독이었던 그리고 음악 감독이 되게 유명해요. 제레미 골드스미스라고 해서 영화 뭐 오맨이라든가 뭐 라붐, 빠삐용, 람보, 빠삐용 그리고 그래요? 또 스타트랙 그리고 토탈 리콜까지 막 이런 했던 제레미 골드스미스가 음악 감독이었고 여기에 주연이 누구였느냐? 찰리 채플린, 오드리 헵번과 함께 정말 대단한 세계적인 배우로 불리우는 로렌스 올리비에가 주연이었어요. 이런 대단한 영화에서 한국 배우를 뽑겠다? 여기에 윤미라 씨가 도전을 하면서 할리우드에 진출하느냐? 근데 세상에 덜컥 합격을 했어요, 오디션에. 그러면서 진짜 할리우드에 진출한다. 이런 보도도 됐었죠. 뭐 당시에 할리우드 진출 꿈을 가진 배우, 그러니까 내노라는 배우는 다 참가를 했을 것 같아요, 오디션에. 그렇습니다. 이때 뭐 많은 사람이 참가했고 윤미라 씨가 31번째 참가자였다고 해요. 그런데 이거 미국 영화잖아요. 영어를 해야 되는데 윤미라 씨가 영어를 잘 못하는 상황. 게다가 지금 이 상황이 1970년대 말이니까 뭐 누군들 잘했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얘기한 거죠. 저는 통으로 다 외울 수 있다. 저는 정말 잘할 수 있다. 이런 열의도 보여줬고 워낙에 미모다 보니 정말 합격을 했고 그래서 야 진짜 쾌거를 이뤘다 하고 정말 할리우드 진출 목전까지 갔죠. 네. 여기서 잠깐 제가 그때 윤미라 씨의 개런티가 얼마인지 한번 조사를 해봤는데 네. 얼마였을까요? 혹시 짐작이 가시나요? 당시 그때 당시면은 70 몇 년? 70 후반에서 80 초반. 78년이면은 강남의 아파트도 100단이 아니었을까요? 그때 당시에 개런티가 무려 5천만 원이었다고 합니다. 야. 네, 참고로 1978년에 그 배우 정혜리 씨가 K본부에서 대상을 받고 이제 상금을 받았는데요. 상금이 200만 원이었어요. 200만 원이라면 이제 서울 변두리 아파트 한 채 값이었다고 하니까 개런티가 얼마나
높았는지 알 수 있는 상황인 거죠. 야, 그러면은 어쨌든 인서울, 네. 서울 안에 단둘이지만 집을 20채 이상 살 수 있는. 그렇죠, 그렇죠. 5천만 원이면 정말 어마어마한 금액인데. 뭐 종부세 꿰낼 수 있는 그런 돈이네. 그러니까요. 대단한 금액 개런티를 이제 제시를 받은 건데. 근데 윤미라 씨가 자신의 우수한 미모와 또 연기력을 바탕으로 헐리우드 진출 문턱까지 갔는데 이 상황에서 또 대형 스캔들이 하나 터지게 돼요. 아, 맞습니다. 오늘의 주제대로 사랑해서 안 될 사람 이 이야기 때문에 유부남과의 치명적인 스캔들 때문에 정말 헐리우드의 문턱에서 고배를 마시고야 말았는데요. 윤미라 씨가 당시에 30대 중반의 한 유부남, 이 남성과 간통 혐의를 받으면서 이 남성의 부인으로부터 피소를 당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사기죄로도 고소를 당하게 됩니다. 야, 잘 나가는 여배우, 거기다가 헐리우드 진출을 앞둔 여배우에게는 너무나 치명적인데. 네. 근데 윤미라 씨하고 남성의 입장이 달랐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이 당시 남성이요, 한 주간지를 통해서 주장을 합니다. 자신의 입장을 밝히는데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윤미라 씨와 여러 번 사적 만남이 있었고, 자신의 돈 1,000만 원을 윤미라 씨에게 빌려주기도 했다. 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윤미라 씨가 이 빌려간 돈을 갚지를 않았고 이에 남성이 사기죄로 고소를 했다라고 한 내용인데요. 이후에 이 윤미라 씨가 자신과의 이런 사적인 일들을 폭로한 이 남성에 대해서 맞불을 놓는데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맞고소를 하게 된 겁니다. 이후에 이 두 사람 사이의 일이 세상에 알려지게 되면서요. 이 남성의 부인이 나서게 되는데 이 두 사람을 상대로 간통죄로 고소를 하게 된 거죠. 사실 그때 당시만 해도 간통죄가 오면은 범죄였고 뭐 지금은 폐지가 됐지만 네. 그랬죠. 이거 처벌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사실 폐지된 게 뭐 불과 2015년이에요. 네. 그리고 70년대 이 문화적 분위기라는 게 정말 이 간통에 대해서는 아주 엄벌하는 그런 분위기였죠. 자, 이제 보시면 일단 이게 윤미라 씨는 어떤 부인이 있으니까 간통죄, 거기다가 돈 1,000만 원 빌리고 안 갚았어? 사기죄. 요 두 부분. 이 남성은 간통죄 함께 있고 또 하나는 이렇게 사실이 아닌 것을 언론을 통해서 공개했다. 이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 각각 두 가지 혐의를 받게 되는데 이때 당시에 윤미라 씨가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1,000만 원, 그중에 800만 원은 어머니의 사업 자금으로 빌린 거다. 근데 아직 안 갚았을 뿐이고 200만 원은 이게 여동생이 된 기념으로 그냥 선물로 준 돈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어떤 남성이 주장하는 어떤 그런 사적 만남, 남녀관계 없었다. 이렇게 부인을 했는데 남성은 전혀 다른 아니다. 여러 번 같이 있었다. 이런 주장을 하면서 서로 다른 얘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서로 다른 얘기를 하면 재판이 또 꽤 길어질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재판이 무려 2년에 네. 걸쳐서 뭐 흔히 또 재판이 많이들 길어지기도 하지만 2년이 걸렸는데 자, 재판 결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판부는 윤미라 씨에게 무죄를 네, 선고했고 네. 반면 이제 남성에 대해서는 이 명예훼손 부분에 대해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1심에서는 선고를 했고 이게 최종심에서는 이게 벌금형으로 완화가 됐어요. 그럼 일단 뭐 윤미라 씨가 무죄 판결은 났지만 이미 뭐 네, 그렇죠. 배우로서의 그렇습니다. 이미지는 실추가 됐는데 당시 윤미라 씨가 공연히 팬분들께 실망을 끼쳐드려서 죄송하다. 다시 한번 열심히 해보겠다. 네. 이런 소감을 남겼었습니다. 자, 무죄 판결이 났으니까 이제 뭐 여러 가지로 흠이 되긴 했지만 그래도 제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떻게 제기했나요? 네, 이 긴 법적 송사가 끝나고 나서 영화 캐스팅 제의를 받았는데요. 제의를 받은 작품을 이렇게 싹 읽어보고 정말 눈물을 흘렸다고 해요. 스캔들우 복귀작 영화가 이 여자의 이 아픔을인데 자신의 이야기 같았다라는 거예요. 1980년 추석에 개봉을 해서 관객몰이를 하며 아주 성공적으로 컴백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1982년도부터는 더 이상 영화에 출연하지는 않았고요. TV 열려문으로 시작해서 수많은 드라마에 출연하면서 아주 활발한 활동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일이 없었으면 헐리우드 진출 여배우가 됐을 텐데 그쵸. 그 꿈이 산산이 부서졌어요. 네. 그러면 혹시 이제 지금까지도 결혼하지 않았잖아요. 네. 그 이유도
뭐 여기서 비롯됐나요? 사실 이렇게 뭐 미모도 빼어나고 실력도 빼어나고 인기도 굉장히 높고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결혼하지 못한 이유가 전혀 없지 않나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나름의 또 말 못할 속사정이 있었다고 합니다. 윤미라 씨가 현재 노모를 모시고 살고 있는데요. 이 5남매 중에 맏딸이라고 해요. 그래서 왜 예전엔 그런 거 있잖아요. 장녀가. 그래서 다 동생들 대학도 보내고 시집장가도 보내고 이런 문화가 이런 사회적인 이런 분위기가 있었는데 동생들 뒷바라지를 하다가 홍기를 놓쳤다. 그렇지만 지금까지 독신으로 살아온 자신을 후회해 본 적은 없다라고 자신의 이 마음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윤미라 씨는 뭐 실제로는 결혼하지 않았지만 앞서 백일섭 씨 얘기도 네. 했잖아요. 드라마를 통해서 정말 원 없이 부부 연기를 해보셨을 것 같은데. 뭐 아주 많은데 대표적인 분들이 김영건 씨, 한진희 씨, 노주현 씨, 백일섭 씨, 임채무 씨, 당대 탑스타 배우들과 남편을 했던 거죠. 네. 그 중에서 가장 오래 부부 연기를 한 저희가 좀 아까 얘기했었죠. 백일섭 씨, 대추나무 사랑 걸렸네에서 요 또 부부 케미가 궁합이 좋아가지고 두 분이 이 잇몸 질환 완화하는 제품에 함께 CF에 출연도 했었죠. 네, 뭐 70대 당당한 싱글녀로 살고 계신 윤미라 씨인데 멜로 연기에 한번 도전해보고 싶다 이런 얘기 하셨어요? 네, 이런 바람은 김수미 씨도 밝힌 바 있는데 마지막으로 멜로를 해보고 싶다. 우리 나이에도 멜로 가능하다. 그냥 상대는 남자 배우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 이 예쁜 얼굴에 코맹맹이 소리가 좀 있잖아요. 네. 그래서 어떤 로맨틱 코미디 70대 로코킨도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네, 꿈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스타 보죠. 자, 두 번째 스타 역시 눈, 코의 퀴즈로 만나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스타 누구실지. 역시 여배우고. 네. 네. 지금 안경을 썼기 때문에 조금 이제 좀 헷갈릴 수 있는데요. 조금 인상이 강하신 것 같기도 한데 네. 이렇게 보기에는. 너무 어렵죠? 젊었을 때 저는 진짜 얼굴을 보여줬으면 모르겠어요. 좀 더 알 것 같은데. 젊으셨을 때면 좋은데 그래서 힌트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힌트는요. 이분 배우 안성기 씨와 데뷔 동기입니다. 안성기 씨가 아역 배우 출신이었다는 사실 알고 계신 분들 꽤 있죠. 안성기 씨가 6살 때 영화에 데뷔를 했는데 그때 이분이 함께 같은 작품으로 데뷔를 하셨습니다. 그럼 아역 배우는 아니었고. 네, 호준 기자님은 약간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는데요. 아, 정말요? 안성기 씨가 아역 배우로 나왔을 때 그 작품에 출연했는데 이 여배우는 아역 배우는 아니었던 거죠. 아역 배우는 아니었죠. 네. 자, 두 번째 힌트입니다. 전혀 감이 안 나죠. 요거 말씀드리면 바로 아마 떠오르실 것 같은데요. 바로 한국의 엘리자베스 테일러입니다. 알죠, 그럼 다 알죠. 바로 공개할까요? 네. 그러고 보니까 네. 그 얼굴이 나오네. 이게 참 신기한 게 네. 정답을 알 것 같으면 그때부터 얼굴이 보여요. 맞아요. 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니까 바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배우 김지미 씨. 김지미 씨입니다. 네. 네. 정말 김지미 씨야 한국의 엘리자베스 테일러. 예인 씨 알고 있어요? 저는 그 엘리자베스 테일러를 알게 된 게 8번의 결혼과 8번의 이혼으로 또 굉장히 유명한데 결혼 생활이 좀 닮아 있어서 그런가요? 아니 뭐 그런 부분은 결과적인 공통점인 것 같고요. 네. 실제로 김지미 씨 이제 젊었을 때 어렸을 때 이 사진을 보면 정말 한국의 엘리자베스 테일러가 아니라 엘리자베스 테일러가 진짜 미국의 닮았네요. 김지미일 정도로 굉장히 미모죠. 그래요. 네, 그 미모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정말 닮았다 닮기도. 그죠? 네. 한국의 엘리자베스 테일러 얘기를 들을 만한데 그만큼 또 이렇게 남성들 얘기도 많았잖아요. 네, 그렇죠. 사실 김지미 씨 같은 경우에도 네 번의 사랑과 네 이별로 굉장히 좀 많은 분들이 기억을 하고 계시는데요. 일단 고 홍성기 감독과 첫 번째 이혼을 한 이후에 고 최무룡 배우 그리고 나훈아 씨 등 당대 최고의 스타들과 부부의 연을 맺은 뒤에 이혼을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1991년에 또 한 번 이제 의사와 결혼했다가 약 10년 만인 2002년에 이혼을 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한국의 엘리자베스 테일러 김지미 씨의 그 첫 번째 이제 데뷔 얘기부터 좀 하고 싶어요. 네, 당시에 이 김지미 씨의 집안이 명동에서 백꽃이라는 다방을 운영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김지미 씨가 아버지와 함께 명동으로 같이 가던 길에 고 김기현 감독이 따라와서 배우를
좀 시켰으면 좋겠다라고 출연 제의를 했다고 해요. 그런데 우리말로 요즘 말로 길거리 캐스팅이죠. 김기현 감독이요, 광화문에 심지어 있는 집까지 따라와서 출연을 해달라라고 네. 얘기를 너무 했다고 예쁘니까. 하는데 네. 이때 가족들의 반대가 아주 심했다고 하거든요. 그럼에도 며칠간 아주 고심 끝에 출연을 결국 결정을 했다고 합니다. 김유비 씨가 한 800여 편의 영화에 출연했다 이렇게 들었는데 그렇게 많은 작품에 출연한 만큼 그 인생도 굉장히 버라이어티했다 이런 얘기 듣고 있잖아요. 그렇죠. 아까 이제 데뷔작이 김기현 감독의 황혼열차예요. 이 아버지는 어떤 계림냥냥이라는 중견 실업가였고 작은 아버지가 이런 큰 다방을 하고 부유한 집에서 자라서 사실 영화 배우 할 생각이 없었는데 김기현 감독이 여기 이제 스크린 음악의 세계로 이제 발을 들여놓게 한 거죠. 그런데 여기서 딱 또 하나의 작품 우리가 제목을 기억할 만한 게 있습니다. 별아 내 가슴에. 네, 이 영화가 있는데 요걸로 스타덤에 오르게 돼요. 이게 1958년인데 감독이 홍성기 감독이었어요. 아, 이게 별은 내 가슴에가 아니고 별아 내 가슴에. 네, 별은 내 가슴에는 최진실 씨가. 제목이 근데 상당히 진짜 비슷하네요. 네, 그런데 이제 스타덤에 오르게 되는데, 자, 이때 1960년대는 한 번에 30편을 동시 출연. 여기 갔다, 여기 갔다, 여기 갔다. 그리고 이 평생의 기간을 통해서는 800편. 대종상, 백상 할 거 없이 상이란 상은 두루 다 그랜드 슬램을 이뤘죠. 네, 이렇게 길거리 캐스팅이 돼서 배우의 길로 접어들었고 앞서 김소연 씨가 얘기했던 것처럼 4번의 사랑과 4번의 헤어짐을 반복을 하게 됩니다. 자, 첫 번째 남편이 고 홍성기 감독인데 어떤 분이셨어요? 홍성기 감독은 사실 이때 1960년대 정말 로맨스 영화의 굉장히 정말 스타 감독이었던 분인데 이때 당시 이후에 김지민 씨가 한 인터뷰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홍 감독은 나보다 12살 많은 늙은 총각이었는데 굉장히 당시 유명한 감독이었다. 그리고 1949년 우리 이렇게 얘기해요. 한국 최초의 컬러 영화 여성일기라는 요걸로 데뷔를 한 그런 감독입니다. 이후에 애인 또 애원의 고백 그리고 이거 신라권의 별이 또 유명해요. 그리고 또 아까 말씀드린 별아 내 가슴에 이런 로맨스 영화를 하면서 정말 굉장히 스타 감독이었는데 잠깐 하나 말씀드리면 이 신라권의 별에 주연은 아니었어요. 여기에 주중희 씨가 주연인데 그 안에 영화 속 영화 주인공들이 영화를 보러 갔는데 그 영화 속 영화의 주인공이 또 김지미 씨였어요. 그런 인연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유명 감독과 영화 배우로 처음 만났다 이렇게 되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처음 만난 영화가 1958년 별아 내 가슴에였는데 두 사람은 당시에 이 12살의 나이를 극복하고 처음에는 감독과 여자 주인공으로 만났지만 결혼에 이르게 돼요. 그런데 이때 김지미 씨 나이가 겨우 19살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요? 앞서 지금 계속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별아 내 가슴에 손수건 없이는 볼 수 없는 멜로 영화였거든요. 근데 당시 정말 유례적으로 25일간 장기 흥행을 했어요. 그러면서 그 당시에 정말 말도 안 되는 13만 명이라는 관객을 동원하면서 굉장히 인기를 끌었던 영화였습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19살에 결혼한다는 게 사실 그쵸, 학생이고 너무 어리니까. 근데 그때 당시에는 사실 19살에 결혼을 해도 전혀 어색함이 없지 않았어요? 맞습니다. 1950년대 평균 여자의 평균 결혼 나이가 19.1세였다고요. 그러니까 아주 딱 좋을 때 결혼을 한 건데 이후에 김지미 씨가 인터뷰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사실 영화 속에서 너무 영화를 많이 찍어서 이게 내 실제 결혼인지 영화 속 결혼인지 헷갈릴 만큼 너무 많은 영화를 찍고 있었고 당시에 굉장히 스타 감독, 나이가 찬 스타 감독 그리고 여자 배우인데 굉장히 본인 표현으로 쓸만한 배우가 하나 나왔는데 이 두 사람이 잘 되면 좋지 않아? 이런 분위기 속에서 그냥 이렇게 결혼하는 건가 하면서 결혼을 했다 그래요. 어떻게 보면 뜨겁게 사랑해서 결혼을 한 게 아니어서일까요? 4년 뒤 1962년에 이혼 발표가 나게 되는데 당시에 홍성기 감독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차라리 하루벌이 지게꾼이 부럽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홍 감독 너무 바빠서 촬영 다니죠. 어디 그때 당시에 여관방에 막 틀어박혀서 글 쓰죠. 김지미 씨는 막 수십 편 동시 출연하면서 집에도 못 들어오고 잠깐 집에 가서 옷만 챙겨가지고 나오고 부부가 신접살림을 차린 집은 있는데 집에서 만나기가 어려울 정도였어요. 서로 각자 일을 하고. 네, 너무 바빠서. 그래서 차라리 하루벌이 지게꾼은 저녁마다 들어가서 아내랑 만날 거 아니에요.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하고, 김지미 씨 당차입니다.
어차피 맞을 소나기였다. 말하자면 어차피 헤어질 관계였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러면 혹시 두 분이 헤어지게 된 이유가 밝혀졌어요? 금전적인 문제도 사실 무시할 수 없었을 것 같습니다. 이 두 사람이 함께 출연하고 제작을 한 영화가 있는데요. 바로 영화 춘향전이에요. 근데 이 영화의 실패로 빚을 지게 됐고 당시 편당 30만 원 정도의 출연료를 받던 김지미 씨가요. 당시 이 집 두 채 값인 600만 원 정도를 홍 감독의 이 영화 제작 비용으로 제작을 이제 비용을 지원을 했었다고 합니다. 네. 그 후에 고 홍 감독 이 제작자 겸 감독이요. 다음 영화를 만들었는데 재기에 성공하지 못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영화 춘향전의 실패가 두 사람이 어떻게 보면 운명을 갈랐다. 뭐 이렇게 해도 되겠나요? 그렇죠. 근데 당대 뭐 네. 최고의 여배우였고 인기 감독, 흥행 감독이었는데 왜 두 사람의 만남이 실패로 끝이 났을까요? 이것도 참 저는 불가사예요. 일단 그때 당시에 감독 남편의 배우 부인 커플이 두 커플이 있었습니다. 한쪽이 홍성기 감독 그리고 김지미 씨였고 한쪽이 신상옥 감독 최은희 씨였어요. 그런데 이게 굉장히 청소년 세계 칼라 영화로 개봉을 하는 거였는데 네. 한쪽 부부가 이제 그 영화를 내놓은 거죠. 춘향전. 이것이 홍성기 감독과 김지미 씨였고 한쪽이 이제 신상옥 감독이 본인의 부인 최은희 씨를 또 춘향이로 해서 내놓은 영화가 있었는데 두 영화가 공통점이 많아요. 불과 한 열흘 차이로 개봉을 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요때 네. 이 다른 영화가 막 그땐 단관 개봉이라고 그러죠. 네. 서울 지역에 딱 한 영화관에서 개봉을 한 건데 38만 명 당시로서 이걸 뭐 지금으로 추산하면 얼만큼일까요? 네. 이 영화로 흥행 성공을 했고 흥행뿐 아니라 평단에서도 호평을 받아서 아시아영화제, 베니스 국제영화제 출품을 하면서 두 영화의 명암이 극명하게 갈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얼마 차이가 안 나는 기간에 홍성기 감독의 춘향전하고 신상옥 감독의 춘향전하고 이게 같이 개봉이 된 거란 말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여기에 이 두 감독의 성을 각각 따서요. 네. 홍춘향 그리고 신춘향으로 불리기도 했었어요. 구분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감독의 이름을 따기도 했었는데 여기에 또 이 두 감독이 각각의 자신의 부인인 이 김지미 씨 또 다른 작품엔 또 고 최은희 씨를 주연으로 딱 출연을 시켰기 때문에 굉장히 캐스팅부터 화제를 모은 작품이기도 합니다. 사실 지금 기자인 제가 봐도 기사 쓸 거리가 너무 많아요. 왜? 감독 여배우 커플이 이제 경쟁을 하게 됐죠. 여기에 한국의 전통적인 미인으로 꼽히는 춘향 역으로 정말 당대 톱스타들이 경쟁을 한다라는 점에서도 이 관계자들 그리고 대중의 관심을 끌기 아주 큰 아주 좋은 작품이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뭐 살짝 얘기가 나왔지만 이 두 영화가 최초의 컬러 이 와이드 시네마예요. 그러니까 와이드 스크린에서 볼 수 있는 최초의 컬러 영화였기 때문에 한국 영화사에서도 아주 중요한 작품으로 이 남겨져 있는 작품입니다. 네. 그러면 이제 고 홍성기 감독하고 이혼을 하고 근데 그 다음에 이제 김지미 씨가 고 최무룡 씨하고 간통 사건으로 세상을 떠들썩하게 하지 않아요? 맞습니다. 당시에는 이 배우들이 영화사 어떤 소속된 제작사에 소속돼 있었어요. 네. 김지미 씨, 최무룡 씨가 국제영화사에서 이제 운영하는 선민영화사에 함께 소속된 배우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두 사람의 주연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뭐 촬영하러 갔다가 나 이렇게 요새 힘들어. 남편하고 지금 얼굴도 못 보는데 배우하고 나 요새 이런 힘들어하고 허심탄회하게 얘기를 하고 이러면서 좀 정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1962년 10월에 두 사람이 간통죄로 고소가 되게 되는데 당시에 최무룡 씨의 부인 강효실 씨, 이분도 배우였죠. 지금은 고인이 되셨지만 그분께서 내가 아들 최민수를 낳은 지 열흘 만에 이 남편의 간통 사실을 확인했다 하고 폭로를 하게 돼요. 그래서 두 사람 구속됩니다. 그런데 한 달 만에 석방이 되는데 이때 또 김집 씨가 본인의 집 한 채 팔아서 300만 원을 어떤 뭐 합의금, 위자료 이런 걸로 주면서 석방이 됐고 이후 두 사람 김지미 씨와 최무룡 씨는 부부의 연을 맺게 됩니다. 근데 보통 이런 경우에 위자료는 남자가 이제 아내한테 물어주는 거 아니에요? 이거를 김지민 씨가 물어줬어요? 김지미 씨가요, 한 인터뷰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 행동이 범법이라면 나는 달게 감옥을 가겠다. 그런데 가족들이 난리가 났다. 게다가 나를 캐스팅한 영화가 30편에 달하던 때였다. 내가 만약에 들어가게 되면 내가
연기가 안 나가게 되면 이 영화계가 정말 발칵 뒤집히는 그런 시기였다라고 하고요. 무엇보다 최무룡 씨가 돈이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잠깐 보충 설명을 좀 드리면 뭐 지금도 그런 경우가 많지만 예전에는 이렇게 남자 쪽에서 여자 쪽에게 위자료를 지급한 경우가 관행이었다고 해요. 그런데 여자 그 당시에는 여성 혼자서 경제적으로 자립하기 좀 어려운 상황이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김지미 씨의 위상이 얼마나 높았는지 스타로스의 위상이 얼마나 높았는지를 확연하게 보여주는 그런 사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네. 근데 이제 어쨌든 그런 스캔들이 터지면 요즘도 그렇지만 좀 자숙의 시간을 갖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재기를 하는데 재기에서도 성공을 하는군요. 자숙의 시간도 없었다고 그래요. 당시에는 어떤 지역에서 이 네. 영화 사업을 하는 극장주들이 굉장히 힘이 컸는데 배급사들이죠. 말하자면 지금으로 하면 김지미가 나와야 투자하겠다. 우리가 그래야 영화 받겠다 해서 뭐 나오자마자 이미 출연작이 줄줄이 대기가 돼 있었다고 그래요. 바로 활동을 또 해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전화나 편지도 왔다고 그래요. 아유, 욕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나 대신해서 너무너무 통쾌하다. 대리만족을 느낀다. 그런 어떤 응원의 글도 지금하고는 시대 분위기가 다릅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이런 옥고도 치르고 간통죄에 휘말리면서 표현할 수 있는 캐릭터가 또 확장된 면도 있었다고 해요. 뭔가 남자를 좌지우지하고 뭔가 매혹적이고 퇴폐적이고 게다가 지금 첫 번째 남편 영화 한다고 영화 집 2채 값 그러게요. 내줬죠. 네. 이 간통죄에서 석방되려고 집 1채 값 내줬죠. 뭔가 당당한 이런 모습, 이런 것들이 캐릭터에 투영이 되면서 오히려 인기는 더 높아졌다고 하네요. 그게 왜 가능했을까 생각을 해보면요. 당시 김지미 씨가 22살의 어린 나이였어요. 정말 어리죠. 그런데 사실 생각해보면 결혼과 출산 그리고 이혼과 재혼이라는 정말 삶에서 여러 가지 이 감정의 기복을 롤러코스터처럼 겪었기 때문에 가능한 게 아니었나 이렇게 다양한 캐릭터를 연기할 수 있었던 게 아니었나라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네, 김지미 씨와 고 최무룡 씨 정말 이렇게 사랑해서 이제 결혼을 하게 된 건데, 자 그런데 사랑하기 때문에 헤어진다라는 명언을 남기고 두 사람도 이별을 하게 돼요. 네, 맞습니다. 김지미 씨와 결혼을 한 후에 이 고 최무룡 씨가 영화 연출과 제작에 본격적으로 뛰어들게 되는데요. 이때 영화 피어링 9월산 그리고 나홍규 일생 그리고 제3시대 등에서 이 주연과 감독을 겸한 작품을 꾸준히 냈어요. 이게 꾸준히 작품은 보여줬는데 흥행 부진으로 이 빚이 계속해서 쌓이면서 7년 만인 1969년 김지미 씨와 갈라서게 됩니다. 이때 아까 말씀해 주신 아직까지도 계속해서 회자가 되고 있는 사랑하기 때문에 헤어진다라는 이 명언을 남기고 헤어지게 되는데요. 이때 김지미 씨 나이 겨우 30이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김지미 씨가 고 최무룡 씨와 헤어지고 나서 만난 분이 이분이 이제 나옵니다. 국민 가수 나훈아 씨. 그렇죠. 가황 나훈아 씨. 네. 자, 1976년입니다. 당시 전역한 지 얼마 안 된 나훈아 씨와 김지미 씨가 전격 우리 연인이다. 우리 결혼할 거다. 이렇게 발표를 해요. 자, 그때 나이를 보면 김지미 씨가 나훈아 씨보다 7살 많습니다. 홍성기 감독은 김지미 씨가 12살 어렸었죠. 이러다 보니까 당시에 또 굉장히 파장이 컸습니다. 나훈아 씨 이제 세 번째 사랑 네. 만나면서 그 김지미 씨가 연희 활동 중단하지 않습니까? 이 홍성기 감독하고 이 어떤 경험에서 온 걸까요? 둘이 너무 바쁘면 사랑할 시간도 없다. 그래서 두 사람 다 이 연예계 생활을 네. 내려놓고 대전에 가서 음식점을 하면서 알콩달콩 살고, 김지미 씨가 보니까 나훈아 씨가 크게 된 인물 같더래요. 이 문화 예술 쪽 소양을 키워줘야 되겠다. 그래서 뭐 서예도 가르치고 막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아주 평범하게 잘 사는가 했는데 6년 만에 또 이혼, 우리 이제 결별합니다. 이런 발표가 나오게 돼요. 이때 당시에 또 우리 나훈아 씨가 유명한 말을 남기죠. 여자는 혼자 살려면 돈이 필요하다. 이러면서 그때 가진 전 재산을 김지미 씨에게 줬다는 그런 일화가 네. 전해지고 있죠. 네, 또 훗날 두 사람이 서로에 대한 이야기를 한 게 저는 이것도 굉장히 영화 같은 말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맞습니다. 아직까지도 정말 앞선 말과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회자가 되는데 나훈아 씨는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김지미는 나를 남자로 만들어준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김지미 씨도 나훈아 씨를 두고 진정 남편으로 믿고 의지할 남자였다라고 평한 것이 아직까지도 화제가 되기도 합니다. 네, 한국의 엘리자베스 테일러 김지미 씨에 대한 얘기였고요. 다음 주인공은요? 자, 다음 스타 눈, 코, 입 퀴즈 보시죠. 자, 왠지
왠지 알 역시 것도 여배우인데. 같은. 김한선 씨는 그렇죠. 김한선 씨는 근데 상당히 김한선 씨 이국적인- 결혼을 안 네, 했었고. 굉장히 미인이시고요. 앞서 두 분보다는 조금 좀 눈에 좀 낯이 익으실 것 아니 같은데요. 이렇게 보니까 약간 남미 쪽 계열. 되게 고양이 상의 얼굴이네요. 자, 그렇죠. 미인이 많이 난다는 막 베네수엘라 이런 데 미인 그런 같은 분위기인데? 네네네. 아직 잘 모르시는 것 같으니까 제가 힌트를 좀 준비를 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자, 자, 요게 저 첫 번째 소리 힌트입니다. 목소리가 좋아요? 자, 저게 은쟁반에 지금 뭐 구슬을 은쟁반에 옷구슬이면 옷구슬에 무슨 소리가 나고 있죠? 옷구슬에 소리가 나고 있어요. 은쟁반에 옷구슬이면 목소리가 좋은가 보다. 자, 옷구슬에 좀 볼까요? 자, 다시 한번 이게 뭐죠? 구슬. 옷구슬, 옷구슬. 뭐가 나고 있죠? 소리가 나요. 소리. 야, 별 힌트가 나. 목소리. 아, 이렇게 보니까 알겠다. 야. 옥소리 씨. 네. 근데 저 옥소리 씨 요 얘기는 이건 뭐 대한민국 뒤흔들었죠. 그렇죠. 들었죠. 저 옥소리 씨의 첫 등장을 지금도 네. 기억합니다. 1987년 화장품 CF였는데 러닝머신을 뛰는데 세상에 저렇게 예쁜 사람이 있어? 이런 느낌이었어요. 정말 그렇게 화려하게 데뷔했던 옥소리 씨. 그 뒤에 행보도 좋아요. 곽재용 감독 또 이 로맨스 영화의 또 대가죠. 비 오는 날의 수채화로 스타덤에 또 오르고 뭐 드라마도 이어가고 그런데 생각보다 결혼할 때 어머 되게 오래 잘 살 건가 봐 평범하게 결혼하네 이렇게 자신의 개인적인 힘든 얘기 다 들어주고 도와줬다면서 박철 씨랑 1996년에 결혼을 하게 돼요. 아이고 둘이 잘 사나 보다 했는데 정말 저는 어느 부부의 이혼 가운데 이렇게 대한민국을 네. 발칵 뒤집어 놓은 일이 있었을까 싶은 그 일이 일어나죠. 바로 2007년 남편 박철 씨가 옥소리 씨를 간통죄로 고소하면서 두 사람의 결혼은 11년 만에 마침표가 찍힙니다. 네, 두 사람이 11년 동안 쇼윈도 부부로 살았다. 이게 알려지면서 또 대중들이 굉장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연예계 대표 인꼬 부부로 불렸어요. 왜냐하면 이 두 사람이 파경 1년 전에도 웨딩 화보를, 리마인드 웨딩 화보를 촬영을 하기도 했었고요. 또 이 파경 한 달 전에는 방송에 출연을 해서 8일간의 캐나다 가족여행을 공개하며 애정을 과시해 이 주변의 부러움을 샀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한 달 만에 이혼을 해서 많은 분들이 정말 충격에 빠졌었죠. 그 11년간의 부부 생활을 청산하는 그 과정도 굉장히 파란만장했어요. 뭐 소송에 기자회견 가고 그쵸. 뭐 여러 가지 일로 우리가 다 알게 됐잖아요. 맞습니다. 2007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남편 박철 씨가 네. 이 아내 옥소리 씨를 상대로 해서 이혼 소송을 내게 되는데 또 이혼 소송, 그 재산 분할 소송. 근데 요거랑 별개로 간통죄. 당신은 이게 형법을 위반한 죄였잖아요. 형사 소송을 또 내게 돼요. 그런데 이때 이거 거의 김지미 씨의 버금가는 당당함입니다. 옥소리 씨가 기자회견을 열었어요. 저도 당시에 갔었죠. 근데 여기서 옥소리 씨가 자신의 외도 사실을 인정해요. 그런데 이 사실 박철 씨가 지목했던 사람은 이 외국인 셰프 G 씨였거든요. 네. 그럼 만약에 요즘식의 언론, 이 기획사들의 대응으로 보면 그 남자 아닙니다. 여기까지만 얘기할 텐데 그 남자는 아니고요. 저의 외도 상대는 한국인 파페라 가수입니다. 이렇게 인정을 하면서 네. 정말 또 한 번 대한민국에 발칵 뒤집어요. 네, 이뿐만이 아니라요. 이 옥소리 씨의 20년 지기 친구라는 분이 갑자기 나타납니다. 그래서 인터뷰를 하게 되는데 나는 옥소리의 간통 알리바이용 친구였다라는 굉장히 충격적인 증언을 하게 됩니다. 옥소리 씨가 이 이탈리아 요리사 G 씨와 2007년 4월부터 내연 관계를 이어왔는데 옥소리 씨의 이 20년 지기 친구가 말하는 것이 옥소리 씨가 남편 박철 씨에 대해서 이렇게 친구에게 이야기를 했대요. 우리 엄마한테도 잘하고 또 여자 문제도 없어서 이혼 구실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의 이혼은 아마도 옥소리의 남자 문제일 것이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 기자회견에서 옥소리 씨가 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외도를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었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렇습니다. 이 주장이죠. 옥소리 씨의 주장인데 남편인 박철 씨가 신혼 때부터 이 불법 그러니까 안마시술소를 다니면서 100명이 넘는 여성들을 만났고 또 결혼 생활을 하는 동안 이 11년 동안 부부관계 횟수가 10손가락 안에 꼽는다라고 말을 해서 당시 기사가 정말 많이 쏟아지기도 했는데요. 아이를 낳고도 따뜻한 대화가 없어서 우울증에 걸린 적이 있었다라고도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이혼을 요구하는 옥소리 씨에게 박철 씨가 차라리 나가서 바람을 피워라라고 얘기를 했다라고 옥소리 씨가 주장을 했습니다. 그럼 전 남편 박철 씨가 이혼을 요구한 이유는 그 두 남자하고 간통을 했기 때문이다. 뭐 이렇게 되는 겁니까? 네, 그런데 또 옥소리 씨 측의 주장은 달랐어요. 그게 아니다. 돈 때문이다. 지금 뭐 위자료뿐 아니라 재산 분할을 통해서 이 돈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또 옥소리 씨만 얘기한 건 아니었어요. 당시 박철 씨 매니저가 나섰습니다. 이 박철 씨가 이 한 달 유흥비로 막 1,200만 원씩 이런 카드를 쓴다. 이런 또 주장입니다. 주장이 또 제기되게 됐어요. 네, 한 달에 유흥비로 1,200만 원은 지금도 굉장히 큰 금액인데 그때 당시엔 더 큰 금액이었겠죠. 그렇죠. 그리고 또 이제 옥소리 씨의 어머니도 나섭니다. 이제 또 딸을 위해서 나선 거겠죠. 어머니의 당시 말씀은 이랬습니다. 결혼한 이후에 이 남편 박철 씨가 한 번도 생활비를 준 적이 없다. 지금 이 재산분할 소송을 통해서 돈이 필요해서 너무 이제 유흥비를 탕진하다 보니까 돈이 필요해서 이혼 소송을 낸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박철 씨는 무슨 소리냐. 아이들을 내가 잘 챙겨서 키우고 싶어서 양육권을 확보하고자 소송을 내는 거다. 또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이게 배우자를 간통으로 이렇게 고소를 하면 간통을 입증하는 뭔가 있어야 될 텐데. 그렇죠. 여기서 잠깐 또 설명을 드리면 당시에 이 간통을 입증하는 게 정말 쉽지 않았던 게 일단 간통의 당사자들이 성행위를 하는 사진이라든지 동영상을 제시를 해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간통을 하는 사람들이 침대에 누워있는 것만 가지고는 입증을 할 수 없었던 그런 시기였던 거죠. 네,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인데 그러면 박철 씨한테는 확실한 이 간통의 증거가 있었나요? 박철 씨가 있다고 했고 증거로 제출했고 당연히 있다라는 증거에 관계된 남성은 셰프 G 씨였죠. 근데 그때 당시에 사진이 공개되기도 했었는데 사실 좀 한 장만은 아니겠지만 여러 사람이 있는 가운데 박철 씨와 G 씨가 나란히 선 이런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재판부는 이거는 충분한 증거가 되지 않는다라고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어쨌든 두 사람의 이혼 소송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일단 재산 분할 같은 경우에는요. 이 재산의 절반인 8억 원을 옥소리 씨가 박철 씨에게 이게 주어라, 지급하여라라고 판결이 났고요. 또 간통을 자백을 했잖아요, 옥소리 씨가.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 책임이 더 큰 것으로 판정이 돼서 양육권 그리고 친권은 박철 씨가 갖는 것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그런데 이것들이 다 난 2008년 1월에 옥소리 씨가 또 충격적인 이야기를 전해요. 헌법재판소에 간통죄 위헌 소송을 제기를 한 거예요. 당시 이 옥소리 씨가 대리인을 통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강통죄는 이 개인의 성적 자기 결정권 침해로 혼외 정사가 만연하고 이혼율이 높은 상황에서 얼마나 실효성이 있는지 의문이다라면서요. 결혼 제도를 보호하는 게 목적인 이 간통죄가 배우자의 인격적 무시, 심한 애정 결핍, 과도한 음주 등으로 더 이상 신뢰가 없는 결혼까지 보호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라면서 이 간통죄가 위헌인 이유에 대해 자신의 생각을 밝혔습니다. 네, 결국 옥소리 씨는 내가 결혼했음에도 다른 사람을 만난 이유는 남편의 책임도 있는 것이다라는 걸 강조를 한 건데 이에 대해서 헌법재판소는 어떤 판결을 내렸나요? 네, 일단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옥소리 씨의 말에 대해서요. 그리고 박철 씨로부터 소송을 당한 옥소리 씨 2008년 12월에 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아까 간통죄가 지금은 없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2015년이죠. 간통죄를 처벌하는 것이 위헌이라는 이 헌법재판소의 판단에 따라서 간통죄 처벌 규정이 62년 만에 폐지가 됐습니다. 그런데 옥소리 씨가 박철 씨가 지목한 그 상대와 재혼하면서 또 한 번 그렇죠. 이제 이혼 소송이 제기된 바로 그 2007년에 네. 한 호텔에서 열린 패션쇼 행사에 옥소리 씨가 갔다 그래요. 근데 여기서 이 셰프를 알게 됐고 영어도 배우고 요리도 배우고 이러면서 이제 친해진 건 사실이지만 옥소리 씨 주장은
이혼의 과정, 힘든 과정을 겪을 때 옆에서 조언도 해주고 힘이 돼주면서 서서히 가까워졌고 이후에 이제 2011년 말하자면 이혼 이 소송 나고 4년 뒤에 어떤 가족 간의 식사로 이제 두 사람이 함께 살기로 하고 슬하에 일남 일녀를 두면서 이런 행복한 결혼 생활을 이어가고 있다. 이런 얘기를 본인의 입을 통해서 또 근황을 전했었죠. 네, 그런데 옥소리 씨는 그 재혼 이후에 이 세간의 이목을 피해서 좀 숨어 지낸다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요. 아니 일단 뭐 대만이지만 사실 너무 떠들썩했기 때문에 많이 알려졌잖아요. 근데 아이는 둘을 낳았고 그럼 아이들 이제 크면 유치원도 가야 되고 그러는데 학부모 사이에서 혹시 우리 애가 뭐 옥소리의 아이래 이런 걸로 피해를 입을까봐 숨어 지냈다고 해요. 그래서 한 번은 유치원 선생님이 저기 어머님 오셔서 곰새마리 노래 한국어로 가르쳐 주세요 이런 요청을 했는데 이것도 또 어떤 아이들에게 피해 갈까봐 고심 끝에 죄송합니다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고 제가 한 3년 전까지도 통화를 했었는데 그때도 보면 모든 삶의 기준을 아이들에 두고 살고 있더라고요. 네. 2007년 이혼 소송 이후에 이제 7년이 지나서 2014년인가 옥소리 씨가 복귀하려고 했죠? 네, 맞습니다. 2014년 한 예능 프로그램 이 토크쇼를 통해서 복귀를 시도를 했는데요. 사실 당시 대중의 반응이 굉장히 냉담하고 싸늘했습니다. 결국 복귀는 물거품이 됐는데요. 이런 여론 말고도 이 복귀를 하는데 한 가지 어려움이 더 있었어요. 이 재혼한 남편 이탈리아 요리사 이 G 씨 있잖아요. 네. 근데 이분이 2007년 옥소리 씨와의 이 간통 사건으로 인해서 전 남편인 박철 씨로부터 고소를 당한 상태였어요. 근데 사건 당시에 이 남편분, 그러니까 그 당시 남편분이 해외에 있어서 수사를 할 수가 없어가지고 경찰이 지명수배를 내렸었거든요. 근데 이 같은 사실이 복귀를 시도하면서 다시금 알려지게 되면서 이런 상황에서 복귀를 해야 되느냐라고 더 여론이 안 좋아졌었던 거죠. 그랬군요. 네. 옥소리 씨 얘기까지 사랑해선 안 될 사람을 사랑하는 죄이라서라는 주제로 얘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어제 고등학교 동창들 오랜만에 만났는데 네. 내일이 수능이잖아요. 네. 수능 때만 되면 고3 시절이 생각납니다. 저 아직도 꿈을 꾼다니까요. 하루 전날이라 굉장히 떨릴 것 같고 학생들뿐만 아니라 학부모님들도 네. 마음이 뒤숭숭하실 텐데 오늘 하루 또 힘차게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 아침 7시 30분 더 알찬 소식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행복한 아침,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스마일 이즈 굿! 채널 A 10.